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3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재감염 사례도 7만 건이 넘었고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잠정 중단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비서실장 자리에 내부 인사를 선발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자정과 함께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마한시대 무덤과 유물이 완주에서 또 발견됐습니다. 마한시대 철기문화 중심지가 만경강 일대였음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주시에 대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규제를 한동안 더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서면서 6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8주 만에 중간 단계로 재격상됐고 누적 재감염 사례도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첫 소식 원동희 기자입니다. 정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 4만 3천여 명을 기록한 이후 62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것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4명, 사망자는 7명입니다. 꾸준히 감소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단위로 2배씩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7월 첫째 주 기준 1.4로 분석됐습니다. 5주 연속 증가했고 특히 6월 다섯째 주에 1.05 이후 한 주 만에 급증했습니다. 7월 첫째 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역시 8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는 7만 3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초 확진된 날로부터 45일 이후에 PCR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또다시 양성으로 확인되면 재감염 추정 사례로 분류합니다. 이 가운데 3번 감염된 사례도 98명입니다. 특히 전파력이 강하고 면역을 회피하는 BA.5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재감염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내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은 23.7%, 해외 유입의 경우 70%에 이릅니다. BA.5는 기존의 BA.2에 비해서 전파력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면역 회피 능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이제 재감염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재유행 대응 방안을 발표합니다. 현재 60세 이상과 만성질환자 등에게 적용 중인 4차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낮춰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휴일인 그제 310명에 이어 어제는 99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주에서 562명, 군산에서 128명, 익산에서 122명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유행 지속 경향의 기준인 2를 넘어선 1.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은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와 접촉한 49명 모두 의심 증상이 없어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접촉자 감시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인천공항에 입국한 뒤 본인이 직접 질병관리청에 의심 신고를 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확진 판정 15일 만인 지난 7일 격리 해제돼 퇴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승객 49명을 접촉자로 보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 능동과 수동 감시를 해왔습니다. 기자단 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잠정 중단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이 하루 만에 사실상 재개됐습니다. 여당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오락가락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강병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중단 방침에도 기자들 30여 명이 모여 기다렸습니다. 집무실로 향하던 윤 대통령은 이런 모습에 걸음을 멈추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럼. 한겨도
하고 들어왔다고. 크게. 평소와 달리 10m가량 떨어져 사실상 약식 회견이 재개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기자단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잠정 중단된 지 하루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른 방역 대책에 대한 질문에 내일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서 기본 방침을 발표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다시 시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 설령 리스크가 있고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국정 지지율 하락 때문에 중단한 것 아니냐고 했던 민주당은 하루 만에 방침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락가락 안 하시면 혼란이 좀 덜 할 텐데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저렇게 한다고 그랬다니까.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기자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가까이에서 질의응답을 주고받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위해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제한절 이전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공감을 이뤘지만 국회 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 선출 뒤 처음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40일 넘게 공전 중인 원구성 협상을 위한 자리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1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다만 오는 일요일인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헌절 이전에 원구성 합의가 좀 이루어져서 국민들 기대하는 그런 국회의 역할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 이에 따라 여야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수석들이 협의하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후속 조치인 사법개혁 특위 구성 문제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협의한 뒤 일괄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사개특위에 참여하라고 거듭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른바 검수완박 마무리에 동참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때 국회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과거의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앞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대정부 질문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먼저 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민생경제특위와 인사청문특위를 우선 구성하는 절충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제헌절까지로 협상 시한을 못 받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해 진통은 여전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도쿄의 한 사찰에서 가족장으로 거행됐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유족 위로 행사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국내외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으로 숨진 지 닷새째. 오늘 도쿄의 한 사찰에서 거행된 장례식은 아베 전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는 가족장으로 열렸습니다. 새벽까지 계속된 밤샘 유족 위로 행사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와 아소 부총재, 스가 전 총리 등 과거 아베 내각 인사를 비롯해 정재계 인사 2,500명이 다녀갔고 라이칭더 타이완 부총통도 조문을 위해 일본을 찾았습니다. 미일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찾은 옐런 장관과 람 이메뉴엘 주일 미국 대사도 조문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직원을 보내 헌화 분양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사찰 한편에 마련된 헌화대를 찾아 조문하고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역대 총리 중 4번째로 아베 전 총리에게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功績をはじめ、多年にわたる経歴功績に鑑みたものであります。特に日米関係を基軸とした外交や経済、安全保障政策に力を尽くした功績。
오늘 장례식이 끝난 뒤 아베 전 총리를 태운 운구차는 일본 자민당사와 국회, 총리 관저 등을 돌고 화장장으로 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시장 군수를 보좌하는 비서실장은 실세로 통하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비서실장에 앉히는 자치단체 등 장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민선 8기 들어 이러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정읍시 비서실장은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순창과 무주, 장수 등에서도 과거 뇌물과 사기 등의 혐의로 몇몇 비서실장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자치단체 실세로 통하는 비서실장, 하지만 각종 비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서실장을 공직 내부에서 기용하는 자치단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고창군은 민선 8기 첫 비서실장을 군청 내부 공모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신청자가 7명에 달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행정 업무로만 전념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군정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국민과 좀 더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해보고 싶어서 임실과 완주, 장수 등도 보훈 인사와 특혜 시비를 차단하며 비서실장 자리를 내부에서 발탁했거나 선발하는 방식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단체장과 공직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고 업무의 이해도가 높은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님을 하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이 큰 저희한테 기대감이 많았었고요. 직원들과 소통과 함께 공정한 업무 처리가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을 통한 각종 금품 로비와 청탁 등을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이 민선 8기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 시장 군수들과 각 지역의 현안과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순창 군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순창은 전임 군수가 3번 연임했던 곳이죠.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네.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방향과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난 민선 8기를 맞이하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순창 국민들께서는 변화와 혁신을 열망하는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군정 비전을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으로 정해놓고 이 군정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5대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군민 화합, 두 번째가 지역경제 활성화, 세 번째가 돈 버는 농업, 네 번째가 따뜻한 복지, 다섯 번째가 정주 인구 증대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쉬운 나이에 젊은 군수지만 군의회 의장, 도의회 부의장을 거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국민의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다 이런 각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여러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가장 큰 지금 순창의 현안은 어떤 게 있을지요? 무엇보다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일 어제부터 전 군민께 1인당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했던 자영업자들이 우리 순창군에 1000여 개 업소 정도가 됩니다. 그 1000여 개 업소에 순창형 소상공인 지원금을 200만 원씩 지급을 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 순창군은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농업인들의 삶이 가장 힘이 들고 고달픕니다. 농업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농민들에게 드렸던 농민 기본소득 연 60만 원을 당장 올해 추경을 통해서 올해 안에 80만 원을 지급하고 제가 공약했던 임기 중에 농민 기본소득 개념에 200만 원까지 상향해서 어려운 농업 현실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네.
순창은 지금 인구와 자금이 광주로 빠져나가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순창구는 행안부에서 정해놓은 89개 인구 소멸 지역 중에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취임해서 저의 1호 결제 내용도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의 복지정책은 보편적이고 직접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0세에서 19세의 영유아나 그리고 보육비로 영유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영유아비로 보육비로 월 4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관내에서 어렵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종자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를 1,000개에서 3,000개까지 늘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순창군에는 전년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약 90명 정도 되고 자연사로 돌아가신 어르신들이 약 4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인구의 감소폭을 막기 위한 감소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 내에 원주민, 귀농귀촌 그리고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 내에서 퇴직하신 퇴직자, 은퇴자들을 언제든지 우리 순창에 오시면 분양해 줄 수 있는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방안들 잘 들어봤습니다. 민주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국민의힘이고요. 또 군의원들은 모두 민주당이고 또 한 명뿐인 도의원은 진보당 소속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치 지형이 보기 드물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군정을 제대로 펼칠지 우려의 시각이 좀 있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 맛있게 비비는 것이 비빔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치 구형, 이런 정치 기도가 유형이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선례가 드문 예인데요. 저는 지난 16년 동안의 정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의 정치 상황이나 우리 지역 내의 어려움이나 꼭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기존에 군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들 또한 협치와 소통을 통해서 또 우리 당은 다르지만 지역구를 같이 둔 도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도 충분히 설득해서 순창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의 순창 군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속보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순수 민간단체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고 있지만 예산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운영 책임자인 센터장을 정할 때부터 자치단체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건데요.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입당 원서 4번을 모아 전북도지사 경선에 쓰려한 혐의로 구속된 전라북도 전직 공무원 김모 씨. 공무원이 되기 전 3년 동안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을 지냈습니다. 송화진 전 지사가 2014년 도지사 선거에서 이긴 뒤 2달 만에 센터장으로 뽑힌 건데 김 씨는 송 전 지사의 캠프 출신이었습니다. 김 씨 뒤로 센터장 자리를 이어받은 인물은 송 전 지사가 전주시장을 할 때 시장을 보필했던 이모 씨. 이 씨는 당시 송 지사를 따라 전주시에서 전라북도로 자리를 옮긴 뒤 석 달 만에 승진하고 주요 보직을 꿰찬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법은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해놨습니다. 대학 자원봉사학과 교수를 했거나 기관이나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요건들 아래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라는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이렇게 뽑은 센터장, 애초 정치적 중립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수장을 송 전 지사의 재선을 도운 지역 유력 인사가 맡는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정치 세력화가 돼가지고 본연의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망각한 채 그 선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을 센터장으로 내려서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다.
선거 개입 의혹이 정치 중립 훼손 문제까지 번진 전북자원봉사센터. 경찰 수사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군산공항 운항 횟수 유지를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어제 원 장관을 만나 군산과 제주로 가는 항공편을 지금처럼 하루 8차례 운항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원 장관은 기업과의 관계가 있지만 고민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군산공항 항공편은 이스타항공 운항 재개 등을 이유로 이달 중순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가 일단 이달 말까지는 기존처럼 운항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마한시대 역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무덤과 유물이 완주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학계는 마한시대 철기문화 중심지가 만경강 일대였음을 뒷받침하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경강 상류 근처 완주 상운리 고분군. 지난 2003년 첫 발굴을 시작해 3년 동안 마한시대의 무덤 30곳과 여러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옆 원상운 고분군에서 무덤과 유물이 새로 발굴됐습니다. 16년 만에 마한시대의 새로운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4세기경 이 지역이 마한시대 철기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북 지역의 그 고대 고유한 이 지역만의 매장 방식을 밝혀나가는 걸 목적으로 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목관묘와 도자기, 철제칼 등은 보존 상태가 좋아 마한시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목관묘는 유적지 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시 지도자급 인물이 이곳에 묻혔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마한시대 유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일대를 국가사적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 됨으로써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 차원의 좀 사업들이 많이 이렇게 확대될 걸로. 우리 역사 속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는 마한시대. 앞으로도 이어질 발굴 작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군산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는데요. 조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 74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 거래 가격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해 초보다 3천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인근의 59제곱미터 면적의 아파트 가격도 같은 기간 2천만 원가량 뛰었습니다. 대부분 공시지가 1억 원이 넘지 않은 소규모 아파트들인데 주로 외지인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락도 못하고 서울 사람들이 샀어. 내놓기만 하면 나가잖아. 여기요. 내놓기만 하면 나가.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주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 다주택자나 법인이 구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외지인들의 아파트 구입 건수가 지난 3월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전주를 대신해 군산이 외지인들의 투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군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전북에서 가장 높고 증가세도 꾸준합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주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품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격도 좀 낮추면서 거래가 잘 될 거라고 보여졌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 현상은 좀 당분간 더 될 거지만 군산시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교란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고 있지만 투기 세력이 몰리는 풍선 효과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주시를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 밤 10시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전주시 주택 관련 국장과 전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북지역 공인중개사협회장이 나와 전주시 조정 대상 지역 유지가 부동산 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론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눕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표점을 지켜보려고 고생보다 빨랐어요.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어요. 너무 혼났어요. 진짜 한창을 가지고 있는 실내 선수자 입장에서는 정책이 안정화되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기도 해요. 이슈 K 시간입니다.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와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이 확대됐죠. 전주시도 2020년 12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뒤부터 대출 규제와 양도세, 종부세 등 세금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국토부에 지정 해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시 조정대상 지역 유지에 따른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김인순 전 전북도 건축경관심의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주시가 1년 6개월 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주시가 지정 해제를 또 요청했죠. 해제 신청 이유 간단히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물가 상승률과 그다음에 부동산 상승률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당시는 1.21%였는데 그게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1.3배가 낮았기 때문에, 넘어섰기 때문에 조정 대상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와서는 다시 물가 상승률 대비 그다음에 주택 가격 상승률 자체가 워낙 물가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1.3배에 이제 최하에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정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전주시가 신청을 하게 됐는데, 실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은 3.1%가 되고 그다음 주택 가격 상승률은 0.72%이기 때문에 1.3배 미만이다라고 해서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 여튼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 지정 신청 자체 해제를 이제 반려한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전주시 말대로라면 전주 지역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정부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과 함께 전주 지정은 전주에 대한 규제는 또 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설명을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으로 왜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애둘러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주택 공급 자체가 우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미래의 주택 공급은 있으나 단기적인 주택 공급이 없고 그다음 미분양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향후에 이것을 해제를 했었을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게 되면 욕구, 투자에 대한 심리 자체가 또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해제에 이제 반려한 이유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분석하시는군요.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요. 또 지금 여건으로는 해제가 좀 이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제 이거 부동산을 예를 들면 이제 투자의 대상으로 보느냐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런 정부의 규제가 과도하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한쪽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다음 이제 무주택자나 실소유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찬스이긴 하나 워낙 가격이 2배 정도 이상이 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전하기도 실제로는 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자체를 예를 들면은 투자의 대상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거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두 트랙으로 운영이 돼야지만, 지금 만족스러운 한쪽에서는 열어달라, 한쪽에서는 현재 상태를 좀 유지해달라라고 하는 게 두 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유지에
따라서 신규 공급이 줄고 있고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또 거래 절벽과 같이 지역 부동산이 크게 위축될 거란 우려가 있습니다. 또 완주와 군산, 익산과 같은 전주를 둘러싼 전북 이외 지역에서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전에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그 우려대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인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투자 대상으로만 계속해서 시장에서 문을 열게 되면 결국은 이 논의가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6개월 이후에 이제 또 12월 30일 날 우리가 신청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와 같은 주택 공급이 없게 된다면은 전주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집값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 송기균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대표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주시가 얼마 전에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서 제외됐습니다.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전주시가 가구 수가 27만이더라고요. 이 중에서 이제 무주택 가구가 11만 2천입니다. 그리고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 가구가 4만 가구예요. 네. 이 다주택 가구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돼서 집값이 더 오르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이제 11만 2천 무주택 가구들은 이번 그 해제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가슴을 쓸어 내렸을 겁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얼마나 집값 올랐는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정부가 발표하는 지수를 찾아봤더니 이 2020년 1월부터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까지 2년 4개월간 30% 급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인수 의원님 좀 전에 2배 올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전주는 이제 당연히 대도시니까 전라북도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을 거고요. 네. 이 집값 폭등하는 기간 동안 무주택 가구들이 마음고생 극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해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분석하셨군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나 유지가 지역의 집값 안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지역 부동산을 위축시키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수요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돼도 별도 규제를 거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요자 피해 본다는 거는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집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수할 때 대출 규제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종부세를 세금 부담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이 추가로 주택 매수하는 매수세가 줄어들죠. 그래서 집값 안정에 기여하고 달리 보면은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니까 시장은 좀 침체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 안정이 되면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더 적은 비용을 할 수 있으니까 유리한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을 잠재우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네, 돈이 이제 엄청나게 불리는 게 첫 번째 이유인데 그래서 전국 곳곳 집값이 급등했죠. 내일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5% 인상한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계속 뭐 큰 폭으로 오르고 있으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할 거고요. 집값 안정이 기여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경기도 이런 수도권하고 지방 대도시들이 집값 폭등한 더 중요한 원인이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엄청난 세금 특혜를 주는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 때문에 주택을 사재기 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보니까 임대주택 등록해서 세금 특혜 받는 주택이 28,600가구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아파트가 8,600가구고요. 전주는 이제 통계가 없는데 아마 이 상당수가 전주에 소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등록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정책만 폐지하면 전라북도 28,000, 그중에 아파트 8,600가구 중에 상당수가 매도로 나오고 집값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희순 의원님 감사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